이제부터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노동법적 쟁점 중에서 퇴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의 사유에는 사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 갱신 거절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해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고 안에는 징계해고, 또 정리해고, 통상해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해고와 관련해서는 또 해고 예고의 문제와 해고 금지 기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관계 종결 후에 퇴직급여 문제나 실업급여 문제들이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철회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근로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사직서를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직서 제출 행위를 단독 행위로 보는 경우에는 사직의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직서 제출 행위를 사직에 대한 근로자의 청약과 사용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 즉 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사직을 철회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직서 제출 행위를 단독 행위로 볼 때는 사직의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사직서 제출 행위를 사직에 대한 근로자의 청약으로 본다면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아무런 말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단독 행위로 보기 때문에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은 아까 말씀드릴 때 기간제 계약이 끝남으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원칙인데 더 중요한 것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예외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는 갱신 거절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론부터 말하면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법에는 이런저런 제한이 있지만 판례 법리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또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사실상 해고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다른 말로 기간의 정함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럴 때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같기 때문에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를 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대부분 판례를 통해서 누적된 사례가 있는데 중요한 것들만 보면 그동안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없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아무런 어떤 특별한 절차가 없이 수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왔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봐서 기간의 정함이 형식이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계약이 이제 형식은 아닌데 기간제 근로계약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기간의 정함이 의미가 있어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맞지만 근로자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역시 근로자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이것은 해고에 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갱신 기대권이 있는가? 이것도 판례 법리가 이제 발달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에 보면 대부분의 똑같은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종료했는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는 갱신을 해주면서 특정한 근로자에게는 갱신을 안 해준다. 그랬을 때는 사용자가 그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계를 보는데 징계 안에 해고가 있습니다. 징계 안에 해고가 징계해고고 징계와 관련해서 먼저 보면은 징계의 종류를 보면 경고나 견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징계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근 정지, 뭐 이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징계 해고가 있습니다. 이게 빠졌는데 사실상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 감봉이 있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자, 그 징계의 종류에는 가장 이제 가벼운 것이 경고, 견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두상의 그 경고를 우리가 말하는데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가벼운 징계지만 견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심할서를 증거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견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는 좀 더 무거운 징계이지만 역시 경징계라고 하는 것이 감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봉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일은 시키면서 월급을 깎는 것이 감봉인데 감봉이 경징계인 이유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감봉을 시킬 때 그 한도를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감봉을 시킨다 그러면은 한 번 그 감봉을 할 때 하루 임금의 50%를 못 넘도록 되어 있어요. 일당의 반밖에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시키더라도 월급의 10분의 1을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봉의 한도를 근로기준법이 정해 놨기 때문에 감봉이라고 하는 것이 경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이제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출근 정지, 자택 근신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근로를 배제시키면서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정직이 되겠고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고라고 하는 것이죠. 해고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비사실을 이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고에는 징계해고가 있고 정리해고가 있고 통상해고가 있는데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하는 해고가 징계해고가 되겠습니다.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회사의 어떤 경영상의 이유 때문에 하는 해고가 정리해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통상해고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의사를 채용했다. 근데 그 잘못을 떠나서 의사가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 뭐 신체를 훼손됐다 할지 면허를 박탈당했다 할지 그랬을 때 하는 해고가 통상해고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고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징계해고 문제를 다뤘습니다. 자, 아까 감봉 문제를 봤는데요. 감봉이 경징계인 이유는 감봉의 한도를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예컨대 한번 봐볼까요? 자, 월급제 아래에서 1일의 평균 임금이 4만 원, 1개월의 임금 총액이 120만 원인 근로자에게 3개월의 감봉 처분을 한 경우 1개월의 감봉액은 일당의 2분의 1을 넘으면 안 되니까 2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3개월의 감봉을 때린다 하더라도 12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로기준법에 감봉의 한도를 정해 놨기 때문에 감봉이라고 하는 징계 처분이 경징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해고를 보겠습니다. 징계해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의 비사실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가 쟁점이 되겠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다른 말로 상시 근로자가 5인도 안 된다면 징계의 정당성이 필요 없이 사용자는 자유롭게 징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해고, 예고의 문제는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다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고를 시킬 때는 우리 근로기준법 27조가 서면 통지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할 때 해고 일시와 해고 사유를 반드시 종이에 적어서 줘야 됩니다. 이게 형식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고를 시킬 때 절차적인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절차적인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졌을 때 문제고 만약에 그런 곳에 하나도 절차 규정이 없다면
절차하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절차하자에서 문제되는 것은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됐는지, 또 소명 절차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명 절차를 부여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지는 것이 해고의 형식에도 문제가 없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면 해고의 사유가 과연 해고감인지, 해고의 사유의 정당성을 보고 해고 사유와 해고의 균형이 맞는지, 그 다음에 비위 사실을 범한 자가 여러 명인데 그들 사이에 형평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고 상담이 왔을 때도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그 회사의 근로자 수가 몇 명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래 5명도 안 된다고 하면 상담 끝이에요. 해고는 정당합니다가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고 상담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 다시 나옵니다. 해고를 했을 때 그 서면 통지, 우리 근로기준법 27조입니다. 27조가 해고를 시킬 때는 해고 사유하고 해고 일시를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면 통지를 안 했다면 다른 거 따져볼 것도 없이 부당한 해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해고가 상담이 들어왔을 때 5명 이상이기도 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도 거쳤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검토하는 것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봅니다. 그런데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그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또 단체 협약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를 보고,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절차적인 하자도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 사유로서 피징계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 위반으로 징계는 무효인가? 어떻게 됐나요? 단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 회사 규정이나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그 절차를 정해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정해진 바가 없다면 절차하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도 의견 진술의 문제도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는 정당한가? 지금 어떤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양 중이라고 그럽니다. 이럴 때 해고를 시킬 수 있는가? 해고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고 금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요양 중이고 요양이 끝나서 한 달까지는 해고를 시킬 수가 없고, 그때 해고를 시켜도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다면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하는가? 종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종료하지만 산재 혜택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 중이라 하더라도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끝난다고 하는 사실이고, 이 부분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요한다고 했는데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해고 금지 기간이나 해고 예고의 제도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해고 예고는 또 거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해고 예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말해주거나 아니면 즉시 해고를 할 때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고 예고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해고 예고와 관련해서 최근에 법이 바뀐 것이, 한번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경비원을 3개월 후 수습기간 종료 후에 해고하는 경우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가? 이게 문제의 함정이 있어요. 사실은 3개월 후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하는 경우, 이게 3개월도 안 된 사람을 해고할 때는 해고 예고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참 함정을 일부러 팠는지 모르겠는데, 종료된 사람,
3개월이 넘어버린 사람을 해고할 때는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 나온 대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대로 하면 3개월이 종료 후에 해고를 하니까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고 예고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3개월 미만자를 해고할 때, 그 다음에 천재사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럴 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아주 파렴치한 사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이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불이행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인 경우를 보면, 예를 들면 회사 물건을 팔아먹다가 걸려서 해고당한 경우, 이런 경우는 해고 예고가 필요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들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급여가 문제가 됩니다. 퇴직급여에는 퇴직금 제도가 있고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얼마를 받느냐, 이 부분 문제가 되는데, 퇴직금의 산정 시기 어떻게 되냐면요, 퇴직금은 근속기간, 입사부터 퇴사까지 그 기간이 근속기간이 되고, 평균 임금을 거기에 곱하고, 거기다 30일을 곱하고 나누기 365를 하면 퇴직금의 산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만약에 1년간 근무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퇴직금이 나오느냐, 근속기간이 365일이라고 한다면 그 300 근속기간하고 뒤에 제일 끝에 있는 365를 소고를 하면 평균 임금 곱하기 31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1년에 한 달 정도의 월급, 이 정도가 퇴직금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매달 혹은 매년 사실상 중간정산 형식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 방식이 뭐냐. 예. 이제 퇴직금 제도가 있고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 퇴직연금 제도에서 이제 DC형이라고 하는 그 DB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가 줘야 할, 내놔야 할 돈이 정해져 있는 것이 확정기여형이고,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확정급여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의 중간정산, 예를 들면 매달 혹은 매년 중간정산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 방식은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이 문제가 되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됐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대상의 대상은 이미 지나간 것들만 중간 대상이 되는 것이지, 중간 정산 시점의 기왕이라는 것은 과거의 것이죠. 과거에 계속 근로한 그 기간에 대한 것만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아직 근무도 안 했는데 근무하게 될 퇴직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 근로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중간 정산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정산 사유가 이제 이번에 법에 들어갔습니다. 퇴직금을 종전에는 중간정산 사유를 법으로 정해놓지 않다 보니까 근로자가 요구를 하고 사용자가 동의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었습니다. 근데 원래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 큰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자유롭게 허용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장이나 심지어는 공기업에서까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활용한 결과 정작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법으로 정해놨고 이 사유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걸 정리하면 목돈 들어갈 때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한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이 필요할 때, 또 가정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 중에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할 사유가 생겼을 때, 이랬을 때 이런 목돈 들어갈 때 이 중간 정산을 허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그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 예상 절차가 개시됐거나, 또 임금 피크제 같은 것이 대상이 됐을 때, 이럴 때 한해서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관계가 종결된 후에 또 문제되는 것이 실업급여의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문제가 되는데 봐볼까요? 자,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공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자진 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할 의사와 근무할 능력이 있는데 일을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실업인데, 자진적인 실업 사직의 경우에는 근무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실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공고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을 공고하니까 근로자가 그것을 받아들인 경우, 이게 공고사직의 문제인데, 공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무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것이 공고사직의 경우에 이제 코드가 문제가 됩니다. 23번 코드하고 26번 코드가 있는데, 23번 코드는 회사 측의 원인에 의한 공고사직으로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3번 코드에 의한 그 공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가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지원금을 받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 받고 있었을 때 23번 코드로 공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회사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23번 코드를 넣었다고 하면 거의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6번 코드는 이제 근로자 측의 원인에 의한 공고사직인데 26번 코드로 가게 되면 근로자는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지만 회사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26번 코드를 활용하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26번 코드가 부정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용센터에서 26번 코드로 코드가 들어왔을 때는 그 사유를 아주 세심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상실 코드가, 그 사유와 코드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특히 26번 코드로 갔을 때 근로자도 혜택을 보고 사용자도 불이익이 없으니까 현실에서 26번 코드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용센터에서도 26번 코드로 두게 되면 그게 진실인지 여부를 꼬치꼬치 파고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허위로 규제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실업급여를 자진사직의 경우는 받을 수 없는데, 근로자를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신고를 했을 때, 이랬을 때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부과가 되고,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5배까지 물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정수급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실사유 미신고나 지연신고의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부과가 됩니다. 이상으로 퇴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들이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간략히 다뤄봤는데 우리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